안녕하세요, 꿀잼인간입니다. 꿈에도 왕위에 오를 거라 생각지 못했던 왕자였건만 자고 일어나니 왕이 되어 있던 사람, 그가 바로 중종입니다. 그러니 중종의 시대가 아닌 반정의 주역인 방어종, 성희안, 유순정의 시대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들의 세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중종 4년에 박원종이, 6년에는 유순정이, 7년에는 성희안이 약속이나 한 듯 줄줄이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왕위에 오른 지 10년, 중종은 이제 바지 임금이라 오명을 벗고 자신의 포부를 펼쳐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도 왕세자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자신을 보필할 인물을 찾으니 그가 바로 조광조입니다. 조광조는 1510년에 과거 초시에 장원으로 합격하였으며 이후 성균관에서 치른 알성시 특별 비정기 시험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인물입니다. 그는 이후에 살인파의 핵심 인물로 자리매김하며 성리학 이념을 실천하고자 개혁 정치를 단행합니다. 조광조는 급진적인 개혁가였습니다. 아마도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 선생님들이 조광조 업적에 대해 강조했을 겁니다. 교과서에서 그의 개혁을 중요하게 기록할 만큼 그가 혁신적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의 업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조광조는 모범생 중에 모범생이었습니다. 성균관에서 공부할 때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고 온종일 반듯한 자세로 앉아 책만 봤다고 합니다. 그 모습에 반한 다른 이들이 그를 따라했을 정도였습니다. 또한 신념이 강해 한 번 정한 뜻을 절대 굽히지 않았던 거로도 유명합니다. 결국 이 때문에 나중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살인파 이전의 세력이던 훈구파는 상대적으로 타종교, 타문화에 대해 개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살인파는 달랐습니다. 따라서 불교와 도교를 모두 억압합니다. 여러분, 도교가 어떤 종교인지 아나요? 도교는 무의자연과 신선사상을 기반으로 한 종교인데요. 자연 속에서 욕심 없이 검소하게 사는 걸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생활 곳곳에 도교의 숨결이 살아있습니다. 전래동화, 금도끼, 음도끼에 나오는 산신령, 선녀와 나무꾼의 선녀 모두 신선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도교의 영향인 겁니다. 도교는 유교국가인 조선의 국가기관에서까지 미쳤답니다. 조선의 간청 중에 소격사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도교와 관련한 제사와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조광조가 이것을 폐지하자고 주장하였습니다. 소격서가 요사하고 허탄함을 이미 경연에서 다 알렸고 상께서도 그것이 허탄함을 한이하시니 지금 다시 말할 것이 없습니다. 중종실록 34권 13년 8월 22일. 소격서를 폐지하고자 한 조광조의 의지는 다른 성리학자들에게까지 퍼져 결국 소격서는 폐지됩니다. 조선 중기 지방에서는 향약이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향약이란 향촌사회의 자치규약을 말합니다. 지방의 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한 자치규약으로 만들어진 향약은 동시에 지방에 대한 사림의 영향력을 강화시켰습니다. 조광조는 엿시 향약을 강행해 좋은 일은 서로 권하고 잘못은 서로 잡아주며 예속을 서로 권장하고 어려운 일은 서로 덮는다라는 4가지 덕목이 널리 퍼지도록 합니다. 한편 조선시대는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시험을 봐야 하잖아요. 물론 아버지가 고위 관료의 경우 낙하산으로 간직을 얻을 수 있긴 하지만 높은 간직에는 오를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과거를 치러야만 승진이 가능한 겁니다. 과거 시험은 오늘날 수능과 비슷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시험을 잘 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는 나름의 시험용 기술이 필요한 것처럼 과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시험을 잘 보기 위해 학원에 다니고 과외를 하는 것처럼 그 시대에도 과거 전용 과외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과거는 주로 중앙의 훈구 대신들의 자녀들이 합격을 많이 합니다. 아무리 지방에서 난다 긴다 할지라도 중앙의 관리가 되기 쉽지 않은 겁니다. 사실 좁집게 과외라는 게 유학에 대한 본질적인 학문을 탐구하기보다는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만 콕콕 집어 공부하는 속성 학습이잖아요. 그래서 1518년 조광조가 중종에게 파격적인 인사제도를 제안합니다. 실록의 내용을 살펴보면 한나라의 혈랑과 방정가의 뜻을 이은 것입니다. 덕행은 여러 사람이 첨가하는 바이므로 반드시 헛되거나 그릇되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또 대책에서 그가 하려고 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2가지가 모두 손실이 없을 것입니다. 중종실록 32권 13년 3월 11일. 즉 시험을 보지 않고 풍성이 좋은 사람을 추천하여 관리로 쓰자고 건의한 겁니다. 중종이 이러한 조광조의 건의를 받아들이니 그게 바로 혈량가입니다. 추천을 통해 사람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른 후 관리로 등용하자는 겁니다.
이에 따라 1519년에 120명 후보자를 추천해 시험을 보았고 이를 통해 28인의 합격자를 선발했는데 그중 대부분은 살인파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언론기관인 3사, 사원부, 사관원, 홍문관에 근무하여 여론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조광조는 도덕정치와 이상정치를 펼치기 위해서는 왕이 몸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의 교육과 경연을 강조합니다. 경연이 뭐라고 했냐면 왕과 신하가 함께 토론하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이 또한 왕이 과외를 받는다고 보면 되죠. 조광조는 중종에게 열심히 공부할 것을 강조해요. 제대로 공부를 해본 적 없는 중종이지만 왕다운 왕이 되기 위해 시키는 대로 열심히 공부합니다. 특히 조광조는 중종에게 소학을 중심으로 공부할 것을 강조합니다. 소학은 8세의 아이들에게 유학을 가르치기 위해 만든 도덕책입니다. 일상생활의 예의범절, 수양을 위한 경험 등을 모아놓은 유교사의 기본서이자 입문서 및 필수서입니다. 저나 소학을 읽고 또 읽으셔야 합니다. 중종이 말하기에 이것은 어린아이들이나 읽는 책 아니오. 조광조는 어린아이들도 아는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근본인 것에 충실해야 합니다. 중종은 놀랐습니다. 사람이 나서 8세가 되어 소학을 배우기 시작하면 동몽의 교양이 지극히 바르고 지수하는 곳이 굳게 정해지나 후세에는 대학, 소학이 제대 패퇴하였으므로 인재가 나지 않고 세종조에서는 오로지 소학의 도의 마음을 썼으므로 책도 중후에 반포했는데 근래는 사람들이 읽지 않을 뿐 아니라 책도 없어졌으며 뜻이 있는 선비들까지도 몸소 행하기를 꺼냅니다. 중종실록 29년 12월 9월 13일. 그런데 중종 때 소학의 금사가 되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소학 보급의 전도사였던 조광조가 비극적으로 세상을 뜨자 소학은 금서가 됩니다. 아마도 후에 조광조의 정치사상을 부정한 중종이 내린 결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소학은 조선 건국 때부터 중요하게 여긴 책이므로 유교사의 조선의 대표적인 도덕책입니다. 하지만 기묘사 이후 중종은 조광조뿐만 아니라 그 사상까지도 없애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중종과 조광조의 어긋난 인연은 뒤에서 자세히 다룰게요. 이에 대해 일본인들은 조광조 정말 훌륭한 인물이다. 중종도 훌륭한 임금이지만 조광조도 정말 훌륭한 인물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다고 일본 사람들은 말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한국의 위인들이 자랑스럽고 이런 우리나라 위인들이 한국을 발전시켜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역사가 너무 자랑스럽고 이런 우리나라가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